게임의 역사에서 가정용 게임의 비중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게임기는 아타리 2600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타리 쇼크가 찾아오고 아타리 2600의 시대가 저물면서 그 다음의 시대를 차지한 것은 닌텐도의 패밀리 컴퓨터였죠. 그러나 닌텐도가 패미컴으로 전 세계의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제패하기 위한 반석을 다져주었던 중요한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기의 성공으로 인해 닌텐도는 본격적으로 게임업계에 뛰어들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현재의 닌텐도를 이룩하는 기반이 되었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며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평정했던 닌텐도의 게임 앤 워치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후반의 닌텐도는 상당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2차 석유 파동이라고 불리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란 혁명으로 인해 원유 공급이 감소하면서 배럴당 약 13달러에서 34달러로 유가가 급등했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졌죠. 이 당시 일본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생산 비용의 증가와 소비자 구매력 감소, 물류비 상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닌텐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닌텐도가 제작하는 장난감은 석유화학의 부산물인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직접적인 생산 비용의 상승과 마진율의 감소,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인해 닌텐도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사실 닌텐도는 1973년에 있었던 제1차 석유 파동 때에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고, 장난감 사업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점진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7년에 미쯔비시와 합작하여 1세대 가정용 게임기인 컬러TV 게임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영 신통치 않았죠. 이 시기 닌텐도는 1978년에 타이토에서 제작한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엄청난 사회현상을 일으키며 히트하자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카피 게임인 스페이스 피버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도하는 사업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거듭할 뿐이었고, 이러는 가운데 닌텐도의 부채는 어느새 70억엔 규모로 불어나고 있었죠. 야마우치 사장은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기회는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가져다 줄 인물이 누구인지는 이미 야마우치 사장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닌텐도를 화투장과 트럼프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장난감 회사로 탈바꿈하게 만든 1등 공신이었던 개발부의 1인자 요코이 군페이였죠. 1978년 어느 날 출장을 위해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 갔다가 교토로 돌아오던 요코이 군페이는 자신의 앞자리에 앉은 셀러리맨이 2시간 남짓한 이동시간이 주는 따분함을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전자계산기를 꺼내서 버튼을 누르며 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코이는 그걸 보고 전자계산기만한 사이즈의 휴대용 게임기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면 꽤나 수요가 있겠군 이라는 생각을 떠올리죠. 그러나 이걸 회사에서 정식으로 기획서를 올리지는 않았는데, 당시 닌텐도 내부에서는 요코이를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닌텐도가 화투와 트럼프를 만들던 시기에 입사했던 사람들로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닌텐도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장난감 같은 걸 만들다 회사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을 못마땅해 했으며, 그 시작점이 된 요코이를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야마우치 사장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는데 머지않아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마우치 사장은 특이하게 운전석이 좌측에 있는 레프트핸드 드라이브 차량을 소유했었는데, 일본은 라이트핸드 드라이브 차량이 표준이었기 때문에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덕분에 운전수가 쉬는 날에는 좌측 운전을 할 수 있는 요코이가 운전을 맡았었죠. 이날 요코이는 야마우치 사장을 태우고 출근을 하는 길에 신칸센에서 자신이 목격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작은 계산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게임기를 만들면 이동이 잦은 셀러리맨들에게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야마우치 사장은 요코이의 말이 끝나자 이렇게 말하죠. 자네에게 2억엔을 줄 테니 1년 안에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훗날 요코이가 회고하기에는 이 당시 닌텐도의 자금 사정은 결코 좋지 않았으며, 실제 야마우치 사장이 이 같은 결정을 했을 때 이사회에서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는 신제품에 2억엔이나 투자하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부채가 70억엔이거나 72억엔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 돈으로
충분한 벌이를 할 수 있다면 싸게 먹히는 걸세. 그렇게 재정적으로 위기에 몰린 닌텐도는 요코이 군페이의 아이디어와 야마우치 사장의 결단으로 인해 탁상용 계산기와 비슷한 사이즈의 소형 휴대용 게임기라는 테마를 가진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개발 일부의 인원은 요코이를 포함해 6명이었고 개발부 전체 인원을 통틀어서 20명 남짓한 시기였습니다. 요코이가 개발부 인원들에게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 거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밝혔고 이에 대한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라고 말하죠. 이 당시 휴대용 게임기를 발매했던 건 닌텐도가 처음은 아니었고 흔히 VFD라고 불리는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게임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유명 게임기 회사였던 토미나 반다이에서도 이런 게임을 제작했었고 북미에서는 타이거 일렉트로닉스가 대표적인 VFD 게임기의 제작사였죠. 그러나 요코이는 VFD를 이용해서 게임기를 제작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건 바로 VFD 게임기가 의외로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점과 경량화가 어렵다는 점에 더해 생산비를 억제할 수 없어서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였습니다. 특히 소모 전력이 크다는 점은 휴대용 게임기로서 굉장한 단점이라고 여겼는데 이 당시에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가 상용화되지 못했었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초로 상용화된 것이 1991년경이니 이 당시의 건전지는 모두 소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여기서 요코이가 꺼낸 아이디어가 전자 계산기처럼 만들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오카다 사토루가 말하길 얼마 전에 마텔에서 개발한 게임기를 본 적이 있는데 탁상용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액정 화면을 사용한다면 요코이가 말하는 사이즈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액정 화면을 사용하는 1만엔 이하의 소형 게임기라는 컨셉의 기획서를 야마우치 사장에게 전달했죠. 야마우치 사장은 이 기획서를 보고 전자계열은 개발 2부에 우에무라가 잘하니까 거기에 한번 맡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마우치 사장이 말한 대로 이 기획서를 우에무라에게 가져갔더니 기획서를 지켜보던 우에무라가 이런 건 기술적으로 무리야 라고 말했죠. 그리하여 결국 이 기획은 초기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실 요코이와 오카다는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오카다가 수레하기를 탁상용 계산기나 전자게임기의 개발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라고 했죠. 이렇게 종료된 기획서로는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임기의 프로토타입을 일단 큰 사이즈로 제작해서 실물을 직접 보여주기로 합니다. 이 당시의 게임기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로도를 짜서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코이는 직접 화면에 출력된 그림의 모양을 그려서 타공을 한 뒤에 스위치를 누르면 타공 아래에서 전구가 켜졌다 꺼졌다 하게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시연할 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오카다가 그걸 전자회로도로 실제 작동하도록 만들었죠. 이 두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부터 배우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사비를 털어서 NEC에 TK80을 구입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뒤에 액정 화면에 램프를 구동하는 드라이브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2달의 시간이 지나 요코이와 오카다 두 사람은 사이즈가 좀 크긴 해도 게임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었죠. 두 사람이 시작기의 제작에 참고한 것은 탁상용 계산기였는데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전자계산기들은 주로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저비용, 저전력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전용 칩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칩들은 숫자와 간단한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계된 LCD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이 원리를 이용했던 거죠. 세그먼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자계산기나 전자시계에서 사용되는 숫자가 바로 이 세그먼트를 이용한 표기입니다. 계산기는 이 7개의 세그먼트를 이용해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몇몇 기호들을 표시할 수 있는데 요코이와 오카다는 이 세그먼트를 특정 위치에 그림이 출력되도록 드라이버를 구성했고 미리 정의된 그래픽 패턴이 특정 위치에 표시되도록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산기가 7개의 세그먼트로 최대 8개의 숫자를 표기할 수 있으니 최소 56개의 세그먼트 패턴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작을 하면 정해진 그래픽 세그먼트 중 하나를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로 바꿨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우에무라는 전혀 생각도 못한 발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해냈던 거죠. 다만 요코이는 이렇게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면 이 아이디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우에무라가 자신의 적으로 돌아서게 될 것을 매우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우에무라는 이런 걸 해낸 두 사람을 극찬하면서 당장 사장님에게 보여주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게임기의 프로토타입을 야마우치 사장에게 가져갔고, 야마우치 사장은 그걸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하죠. 이건 무조건 팔린다. 자네들이 상의해서 양산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해. 그렇게 닌텐도가 제작한 최초의 휴대용 게임기의 양산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임 앤 워치의 시작기는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고, 개발 일부의 사람들은 이대로 상품화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코이는 여기서 추가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바로 게임의 밸런스라는 측면이었죠. 게임 앤 워치의 첫 작품이었던 볼의 경우 플레이어의 조작이 맞다면 성공이라고 직감할 수 있도록 체감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요코이는 이 판정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만약 공을 받는데 실패하면 플레이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목표였죠. 플레이어가 스스로 실수했다고 인지하지 않으면 재도전을 할 의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임성을 갖추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게임 앤 워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태프들에게 공을 받으려고 할 때 방해물 같은 게 나타나게 하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고, 스태프들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곤 했죠. 이게 바로 닌텐도 특유의 밥상 뒤집기의 원조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말하곤 하는데, 미야모토 시게루가 훗날 동키콩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제작 과정에서 요코이에게서 조언을 얻었다는 걸 고려해보면 요코이야말로 밥상 뒤집기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게임의 패턴을 바꾸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게임성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하곤 했죠. 최종적으로 게임이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요코이는 이 게임기의 제작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게 되는데, 이 게임기의 제작 원리상 전자계산기의 메이커와 협력해야 좋은 품질의 양산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자계산기 제조사의 양대 산맥은 카시오와 샤프가 꼽혔는데, 요코이가 선택한 곳은 바로 샤프였죠. 닌텐도가 샤프와 협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요코이가 이 게임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에 사용했던 계산기가 바로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샤프전자의 계산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꽤나 절묘한 우연이기도 했는데, 샤프는 4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액정 표시 장치를 직접 접속하는 기술을 보유했었고, 이 계산기야말로 요코이가 게임기의 화면을 계산기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던 원동력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시기 게임기의 제작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서 게임의 기판에 직접 게임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코이는 샤프전자의 계산기를 기반으로 게임을 제작했기 때문에 게임을 미리 프로그래밍으로 제작하는 게 가능했죠. 이렇게 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4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전송하여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을 제작하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샤프는 탁상용 계산기 시장이 성장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고 새로운 주력 사업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코이가 휴대용 게임기의 개발 및 생산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하자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도 닌텐도가 샤프를 선택한 이유였죠. 실제로 샤프는 효과적인 게임의 제작을 돕기 위해서 자사의 디스플레이로 출력되는 캐릭터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캐릭터 제작 툴과 그 캐릭터를 회전시킬 수 있는 제어 툴을 닌텐도에게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자사와 함께 협업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샤프의 생산력 역시 일본의 디스플레이 제작 회사 중에서 최상급이었기에 매달 30만 대 이상의 게임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었죠. 원래 이 게임기에는 각기 다른 3가지의 간단한 게임을 집어넣고 마이크로 게임이란 이름으로 발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게임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게임을 삭제하고 간단한 기능을 넣으려고 고민하다가 전력 소모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시계 기능을 넣는 건 어떠냐는 의견에 요코이는 그 의견이 옳다고 여겨서 시계 기능을 내장하게 되죠. 덕분에 이 게임기의 테마는 최종적으로 시계 기능을 내장한 게임기라는 컨셉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름이 게임 앤 워치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1980년 4월 개발 1부의 6명의 직원들이 합심하여 제작한 닌텐도 최초의 휴대용 게임기
게임앤워치 볼이 발매되죠. 요코이가 목표로 했던 볼의 초기 판매량은 10만 대였는데 이는 닌텐도가 처음으로 휴대용 게임기를 제작했던 것에 더해서 신칸센 등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삼았기에 목표 대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임앤워치는 초기에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그 판매량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발매 첫 달인 4월 28일부터 한 달 사이에 초기에 기획했던 10만 대가 다 팔렸고 이에 고무된 닌텐도는 이 기계 추가 생산을 진행하죠. 먼저 언급했듯 게임앤워치는 단기간에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볼의 판매량을 확인하면서 개발 일부는 또 다른 게임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5일에는 게임앤워치의 제2탄인 플래그맨을 발매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앤워치의 1탄인 볼은 2달 동안 약 25만 대의 판매고를 올렸지만 플래그맨은 더 짧은 기간에 볼과 비슷한 판매고를 달성하죠. 요코이는 야마우치 사장에게 요청하여 개발 2부의 인원들을 빌려와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게임의 개발에 열을 올렸으며 그 결과 7월 10일에는 버밍, 7월 31일에는 파이어, 10월 4일에는 저지가 제작되는 등 빠르게 후속작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1980년 하반기에는 북미의 장난감 제조업체인 레고와 파트너십을 맺고 타임아웃이란 이름으로 북미에 유통하죠. 게임앤워치는 레고의 유통망이 꽤나 소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2달 만에 100만 대 이상을 판매했으며 이걸 확인한 야마우치 사장은 자신의 사위였던 아라카와 미노루에게 북미 닌텐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본격적으로 북미 지역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게임앤워치가 보급되면서 아이들에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단 1년 만에 판매량이 2배인 748만 대까지 늘어나죠. 닌텐도는 이 2년 동안의 매상으로 70억 엔의 부채를 단숨에 탕감해버렸고 거기에 더해 40억 엔이라는 거금을 은행 잔고에 쌓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게임앤워치는 일본 내에서 1287만 대, 해외에서 3053만 대를 판매하는 기염을 토했고 타사의 게임기를 흉내낸 조잡한 1세대 게임기인 컬러 TV 게임이나 스페이스 인베이드의 유사품을 제작하던 닌텐도가 본격적으로 게임 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죠. 더불어 요코이는 단숨에 닌텐도를 부흥시킨 핵심 인물이자 미스터 닌텐도라는 별명으로 대외적으로 닌텐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고요. 요코이는 게임앤워치가 단순히 내장된 게임만을 바꿔서는 장기적으로 히트하는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는 컬러로 고정되어 있는 배경이 있는 골드 버전을, 그의 후반에는 화면 사이즈를 1.7배로 늘린 와이드 스크린 모델을 발매하죠. 게임앤워치의 최전성기였던 1982년에는 2개의 화면이 달려있는 멀티 스크린 모델이 최초로 등장했으며 아케이드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냈던 동키콩 모델에서는 세계 최초로 십자키가 달린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십자키는 훗날 닌텐도의 가정용 게임기인 패미컴에도 채용되었으며 전 세계의 게이머들에게 이 십자키가 게임 컨트롤러의 표준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당 6,000엔가량 되는 저렴한 가격은 게임앤워치가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게임앤워치의 흥행은 닌텐도에게 있어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환점이라면 야마우치 사장이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유행하는 것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남들보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었죠. 또한 닌텐도가 휴대용 게임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사람들에게 닌텐도가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라는 걸 각인시켰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야마우치 사장은 게임앤워치가 최전성기에 진입했던 1981년 연말에 개발 2팀의 부장인 우에무라 마사유키를 불러서 게임앤워치의 다음이 될 만한 가정용 게임기의 개발을 지시했고 이것이 닌텐도의 3세대 콘솔인 패미컴의 개발로 이어지죠. 1982년 여름 개발 2부에 우에무라 마사유키는 사장실로 헐레벌떡 달려와 야마우치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새 게임기 이름은 패미컴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패미컴? 그게 뭔데? 패밀리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PC를 퍼스컴이라고 하니까 패미컴 어떻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야마우치 사장은 인상을 팍 구기면서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며 의자를 획 돌려 앉았죠. 그의 반응에 우에무라는 실망하면서 사장실을 나갔고 야마우치 사장은 그가 말해준 패미컴이란 이름을 되뇌이면서
조용히 6절입니다. 페미컴이라. 나쁘지 않구만.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닌텐도가 가정용 게임기 시장의 지배자가 되는 과정의 해프닝 중 하나였죠. 게임 회사 닌텐도를 이룩한 위대한 첫걸음, 게임 에너츠의 개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